오케이. 네, 25쪽에 4번에 기억이랑 디귿. 어렵다 이거 어떻게 어머나 펜도 없네. 자, 그래서 25쪽에 4번 그림은 직선도에서 전체 AB가 기선 P에서 긴선 L까지 도로에 나란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1차원이라고 얘기하고 별로 다른 수는 없다. 0초일 때 P를 V제로 통과해서 PQ 사이는 등속, 직선운동, 그 다음에는 등가속도 운동 해서 R에 도달했을 땐 정지했다. 정지했다가 무슨 뜻이죠? 속력이 빵이 됐다는 뜻이다. 그죠? 그리고 등가속이라는 조건이 있네. 자, 그래서 P에 대한 얘기 일단 끝인가? 아니, P가 A에 대한 얘기 끝인가? 네, 그 다음 P에 정지해 있던 B가 기에서 P를 통과한 순간 출발, 그 얘기는 동시에 어쨌든 P에서 같이 시작했다는 얘기다. 그죠? 출발해서 기준선 R까지 등가속 직선운동에서 기준선 R을 통과한다. 이때 P와 QR 사이의 거리는 똑같다 라고 했는데 바로 풀이하기죠. 보다 자, 당연하게 여기에서 꽤 중요한 단서가 동시에 도착했다는 거. 그 얘기는 총 걸린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다. 그죠? 그 다음 A가 처음엔 등속도, 그 다음은 등가속도. 그러면 이거에서 혹시 뭔가 떠오른 거 있나? 일단 당장 뭐가 떠올랐냐면 거리가 같다는 조건이 있고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VT 그래프를 떠올릴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대략적으로 그게 먼저 해볼까? 과연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파란색. 네? 파란색 먼저 하자. A가 V제로 출발해서 특정 시간까지 쭉 가다가 그 다음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끝에서 결국 정지했다라는 조건. 그래서 속도가 빵이 됐다는 거지. 이거 보고 뭔가 떠오르는 게 있나? 다시 A였나? A는 처음에 등속도, 그 다음에 등가속이라고 했는데 등가속으로 VT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이 속도하고 이 속도의 절반이 평균 속도가 된다.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단서를 준 게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똑같다고 했지? 그럼 A는 요거 절반 속도를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당연히 이 시간 대비 이 시간이 2배가 돼야 된다. 그치? 맞나?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총 걸린 시간이 T초 잠깐만 등속운동을 그렇지 T초일 때 도달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시간은 라고 하면 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런 다음 V는 기준선 P에서 정지했다가 등가속으로 쭉 움직였으니까 그래프는 당연히 요 선분하지가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까지 딱 그리면은 이 넓이가 똑같아야 될 거야. 자, 그럼 대충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지나면은 당연히 이거 넓이가 1대 1대 1, 그러니까 넓이가 3대 4가 되니까 당연히 길이가 요즘 지난 것보다 밑에 지나야 된다면 할 수 있을 거다. 자, 이렇다. 그런 다음에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계산하자. 지금 당장 계산할 수 있겠는데. 자, 그래서 어차피 망했다, 넘어갔다. 이 속도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인 게 같은 시간 동안에 저렇게 이동했다. 그리고 저는 빨간색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면 저 파란색 넓이랑 똑같아야 된다. 파란색 아래 넓이. 근데 파란색 아래 넓이는 이미 지금 생각하기에서 충분히 구해낼 수 있으니까 그 둘이 같다는 놈은 바로 풀리겠네. 그래서 저 V 먼저 구하자. 자, 자, A가 이동한 거리 또는 변이 한번 구해볼래? A가 이동한 거리는 V제로의 속력으로 3분의 T 동안 이동했고 그런 다음 2분의 V0라는 평균 속도로 요거 얘기가 등가속이니까 3분의 2T 동안 움직였지. 따라서 이 총 움직인 거리는 3분의 1은 나 산수 잘 쓰니까 잘 봐. 자, 그런데 이게 누구랑 같냐 하면 A가 이동한 거리랑 똑같겠지? 풀어볼래? 얼마인지?
A의 나중 속도가 라지 V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민아? 네. 저 라지 T까지 B의 평균 속도 얼마냐? 속도요. 평균 속도 미안 평균 속도의 크기 그래 첫 속도 빵 나중 속도 라지 V다 등가속이다 그럼 평균 속도는? 응? T분의 V. 아 그렇지 T분의 V가 아니라 2분의 V지 그러니까 쏘는 공식의 네 번째라고 강조했던 것은 거다 그럼 이 평속도 T도 움직였으니까 이 둘이 똑같게 날려 그럼 2분의 V가 2분의 3분의 2V가 될 테니까 결국 나중 속도 V가 3분의 4 V0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일단 문제 읽고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 하나씩 볼까 그럼 기획 Q 알파의 A 가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했는데 자 바꿀까 잠깐만 이게 PQ 아닌데 몰라 이렇게 봐. 자 어쨌든 Q하고 R 사이에 A가 가속 운동했으니까 Q하고 R 사이 여기서 여기까지 맞나? 그러니까 가속도 평균 가속은 똑같으니까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속도 변화로 구할 거다. 단 가속도의 크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보는 신경 안 쓸 거다. 그럼 이동안에 걸린 시간 3분의 1t에서 t까지니까 총 걸린 시간 3분의 2t가 될 거고 그동안에 속도 변화는 v0에서 빵까지 떨어졌으니까 속도 변화는 v0가 되겠네. 따라서 이때 가속도는 2t분의 3v0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 b는 루트 2분의 1초일 때 q를 통과하는 당연히 맞다 그치? 그치? 귀차니즘이란 건데 자 얘는 이렇게 갔다 그지? 그러면 뭐 Q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건 거리가 똑같다는 뜻이네. 이런 직사각형을 통과할 때 이렇게 딱 나누면 여기 넓이하고 이것 전체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다. 그러면 결국 걸린 시간 t 여기가 빵이니까 이 시간은 얼마가 될까 하는 거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볼까? 닮은 도형에서 한 변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면 넓이의 비는 몇 대 1대 2가 될까? 닮은 도형에서 1대 루트 2. 길이가 한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면 넓이의 비는 그 제곱즉 1대 2가 된다 그치? 그럼 요거 때 요거가 루트 1대 루트 2가 돼야 되니까 당연하게 시간은 루트 2분의 t 대 t가 되면은 1대 2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얘는 맞다 딱 보자마자 알겠지? 그 다음 b가 기준상 안으로 할 때 성능은 이거 아까 계산한 거야 얘는 그죠? 그래서 맞춘 거다. 다 맞네. 근데 누가 헷갈렸다고? 기억? T분. 기억이 헷갈렸던 이유가 뭘까? 가속도의 정의가 총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다, 그죠? 그런데 이게 헷갈렸을 리는 없지? V0가 할 수 있거든. 그럼 이 델타 t를 못 구해냈다라는 뜻인데, 델타 t를 못 구해냈다라는 건 B가 움직인 이 파란 선이 머릿속에 안 떠올랐다는 뜻이지? 그래서 사실 문제 읽을 때 그래프까지 같이 머릿속에서 재생되면 되게 쉽거든. 실제로 그래프 딱 처음에 머릿속에 읽을 때 처음에 등속도 알고 제일 많이 쓰는 게 VT 그래프랑 일반적으로 VT 그래프를 먼저 떠올린다. 처음에 속력이 정하고 그다음 나중에 속력이 빵이 된다고. 그런데 이거 4개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평균 속도가 2분의 1이니까 시간 비례 2가 되겠네. 그럼 T를 1대 라지 T였나? 라지 T를 1대 2로 나누면 이거 3분의 T가 되겠네 라고 하는 걸 찾은 거다. 사실 공식 쓴 게 아니지. 공식도 일부 쓰긴 했는데 특정 공식에 쓴 건 아니다 그죠? 사실 그냥 넓히면 계산은 그리고 3번 3번도 그럼 자동 해결 디귿도 자동 해결되는 요 과정이다 그죠? 두 그래프 즉 A하고 B가 이동한 거리가 똑같다라는 조건에서 통과는 A에 대한 B A인가? A에 대한 단서가 쉽게 나오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너무 공식 위주하지 마. 공식은 쉽게 쓰려고 한 것뿐이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공식이 나오게 된 게 그래프 해석이다, 그죠?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 그래프 해석이다. 물리는 공식에 집어넣으면 계산이 틀리거나 안 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뚝뚝 대입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정답 물어볼 거 없냐? 왜 물어볼게? 저 7번. 우와 숙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힘들거네. 7번 어렵다. 포기하자. 야 이거 손 한 대고 풀까? 짠.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S 손 한 대고 풀기 힘들겠다. 이걸 지날 때 손역이 V제로인데 여기는 2V제로 됐다가 여기가 3V제로가 됐다.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으로 당연히 그래프의 기울기 일정하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걸 보고 귀찮은 활동. 자 어떻게 풀면 좋을까? 뭔가 이따위 일하면 가속도의 비를 비교하거나 그런 장난 칠 거다,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준 게 각각 구간의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다 줬지? 자연스럽게 몇 번째 공식이 떠오르지? 이동거리, 즉 변이가 처음 끝에 속도를 줬다. 그럼 뭔가 쓰고 싶은 공식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싫어하시면 두 번째 공식 델타 S는 2분의 1 괜찮아. AT제곱 플러스 B제곱 T 순서가 어디서 일어나 2A 델타 S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제곱 그 다음 2분의 A 플러스 B제곱가 A V바. 자, 저거 공식 각각 일리생산하고 하자. 그럼 사실 이거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리고 그 사이에 변을 준 셈이니까 당연히 등가속도 중에 세 번째 나오면 A가 나온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속도의 비를 구하려면은 세 번째 나와서 비교할 거야. 그 다음 하나 더 등가속도가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쓸 건 맨 마지막 공식 즉 2분의 V 마이너스 V 제로가 V 플러스 V 제로가 등가속도라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구간의 평균 속도는 1.5 V0 얘는 2.5 V0다. 그렇다면 평균 속도가 이러니까 당연히 걸린 시간이 B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5T가 걸렸다면 얘는 보나마나 3T가 걸렸을 거다. 그냥 5대 3이란 거야. 속도의 비가 3대 5니까 이동 거리의 비는 5대 3이겠지? 그래서 대충 이따위로 해놓고 문제를 풀자. 그럼 1번 PQ 사이의 평균 속력은 QR 사이의 평균 속력에 자 1번은 계산을 버리자. 당연히 계산 안 해도 5분의 3이나 3분의 5가 나왔어야지, 그치? 그래서 숫자로 바로 버리자. 그럴 리가 없다. 그 다음 PQ 사이의 가속도의 크기는 QR 사이의 가속도 크기에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했는데 가속도에 비교하라고 했네. 아까 얘기한 대로 등가속도 세 번째 공식 쓸 거다. 그럼 2S분의 V 마이너스 말하기 힘들어지겠네. 몇 번이야 이거? 7. 아니 말고 2번이고 네 2번 방금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어차피 A는 2S분의 V0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이 구간이 S가 똑같으니까 우리 이건 비교하면 된다. 맞나? 자 그래서 앞에서는 2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제곱 3이지? 3V 제곱 제곱이죠? 뒤에 거는 9V 제곱 제곱 마이너스 4V 제곱 제곱이 5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3대 5, 5대 3, 5분의 3에 3분의 5가 돼야 되는데 이상한 숫자 있지? 그래서 2번 버리자. 그 다음 P에서 R까지 안 썼네. P에서 R까지 평균 속도는 1.5 V0 그래서 땡이고 그 다음 PQ와 QR 사이의 변이는 당연히 다르다, 그죠? 정리가 물었으니까 4번 설명해줘. 네. PQ 사이의 변이와 QR 사이의 변이는 다르잖아. 뭐가 다르냐고. 두 글자만 얘기해라. 더 이상 허용 안 한다. 뭐가 달라? 변이가 다르다고? 네. 변이가 왜 다르니까 변이가 다르다니 뭔 소리야? 변이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포함한다, 그지? 뭐가 다르냐면 방향이 다르잖아. 즉 변이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면 맞을 뻔했는데 변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방향 때문에 땡이다.
그래서 사실 답이 될 수 있는 게 5번밖에 없는데 PQ 사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QR 사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에 이건 절판 숫자가 나왔다 그지? 자 다시 이 평균 속대비가 3대 5니까 걸린 시간이 5대 3이다. 그래서 뭐? PQ 사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OT 3분의 5배. 오 맞다 그지? 그래서 적당히 생각할 만한 답이 있는 5번 답이라고 한 거다. 맞다 틀리다 하면 판단해도 되잖아. 자 그래서 끝. 또 질문. 또 질문. 없나? 뭐 할까? 자 그럼 여기까지는 수학이었고 지금부터가 물리다. 내 말이 맞다. 지금까지 수학 맞다. 뉴턴 운동 법칙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는 건 당연히 물리 아니 역학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 맞다. 그래도 내가 풀이한 거 보니까 어떠냐? 뭔가 공식 가지고 많이 계산하나 아니면 맞다 틀리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버리나? 생각하고 머릿속에 아니 틀린 거는 볼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답도 알아낼 수 있긴 해. 귀찮아서 넘기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귀찮은 거 싫다는 거다. 그래서 사실 문제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풀리겠네? 여기부터 무너지겠네? 그럼 거기만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조금씩 문제에서 모호한 부분을 없애가는 식이야. 그리고 이것도 시각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공식에는 안 나오시면 삼각형이 넓은 공식을 썼죠. 발문 이용한 거지. 필요하다면 그거 써도 되는 거고. 뭐지? 비례배분도 자주 쓴다. 몇 대 몇이라는 거. 예를 들어 A 대 B로 쪼개면 A 플러스 B분의 A 대 A 플러스 B분의 B로 쪼개면 되지. 근데 그게 시간의 B가 그래프에서 직선이 나오면은 사실 그거 쓸 일이 되게 많거든. 그리고 이번 단원이야말로 사실은 역학의 꽃. 그러니까 요번 단원이 그냥 물리의 전체, 물리원의 전체라고 봐도 된다. 저 뒤에는 사실 물리보다 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뉴턴 운동 법칙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힘 먼저 들어야 되니까 쓸데없는 얘기 먼저 하자. 힘, 그 다음 또 힘. 힘은 워낙에 중요하니까 영어로 쓸까? 힘은 영어로 뭐라고 하지? 폴스. 파워 아니다. 파워는 다른 놈이다. 혹시 파워가 파워는 우리말로 뭔지 아시는 분? 파워는 일률이다. 일률. 자, 어쨌든 힘. 역학이라고 하는 게 힘에 대한 학문이니까 이 힘의 정의는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다. 자, 그래서 힘이 뭐냐라고 하는 거 나도 좀 길게 쓰자.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작용에서 그 물체의 이게 힘들어 죽겠네. 모양, 미나, 운동, 상태를 힘들어. 빨간색은 정말 쓰기 싫지만 중요한 말이라서 어쩔 수 없어. 자, 힘은 물체의 작용에서 그 물체의 모양을 바꾸거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바꾸거나, 즉 힘을 바꿀 수 있는 건 모양이나 운동 상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힘은 있으면 뭘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뭘 변화시킨다. 즉 힘은 변화의 원인이라고 하죠. 자, 변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그리스의 아리가토 구자이마스라는 이상한 놈이 태어났는데 걔가 그 얘기를 했거든. 힘이란 게 물체의 운동 상태의 원인.
즉 현상을 유지하는 원인이 힘이다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2000년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문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문제도 그렇고 면접관도 그렇고 힘을 설명하는데 물체 운동의 원인 또는 운동 상태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엄청 싫어하는 거야. 그게 2000년을 날려먹은 포인트라서 그렇다. 자, 그래서 이 정의는 매우 중요한데 그럼 이 중에서 더 알아야 될 것과 몰라도 될 걸 이제 구분해보자.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 그 물체의라고 하는 거는 물체에 작용한 힘만이 그 물체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다시 강조하겠지만 한 물체에 작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지금 물체 하나만 생각해야 된다. 뉴턴 1법칙이고 2법칙이고 다 물체 하나에 대한 얘기다. 그럼 지금은 무시해도 좋을 거 이거다. 중학교 때 처음 볼 때는 물체 희미한 게 물체의 모양 바꾼다는 게 나는 중요하게 나오지만은 이제는 신경 꺼도 된다. 모양 변화는 지금 당장 안 다룰 거거든.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마. 물체가 모양이 생기는 순간 그 물체 운동을 대표하는 질량 중심이론과 기준으로 이 물체에 이루는 입자들을 다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뉴턴 법칙의 입자 하나에 대해서 성립하거든. 그럼 살짝 머리 아프지? 그러면은 과학 발전이 어쩔 수 없다. 이 물체를 착한 사회 오면 입자 개로 보일 거다, 그지? 얘를 휙 던지면 포인트 운동을 해. 방금 날아가는 거 봤냐? 사실은 질량 중심만 포인트 운동하고 나머지는 이 주위에 원동을 한다. 그지? 그래서 각각 이루는 입자는 사실 포인트 운동이 아니라 원동 플러스 질량 중심 기준으로의 회전 운동이다. 즉 쉽게 얘기해서 모양이라고 하는 걸 다루는 순간 반드시 다뤄야 되는 게 회전 운동이다. 그런데 회전 운동은 다루려면 또 관성 모멘트라는 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때 모양을 다루려면 훨씬 어려운 수학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물리원 정도 수준에서 모양을 다룰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 모양 무시하면 되지.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점으로 나누는데 점 모양이 안 바뀌니까 그죠? 그래서 물리원 끝날 때까지는 아니 물리2 대부분까지도 모양은 무시해도 좋다. 어차피 못 다룬다. 아 물론 대학교 가면 다룬다. 자, 그래서 모양은 무시해도 된다. 위에 말은 수식이니까 됐고 힘은 그래서 물체 적용은 물체 모양은 운동 상태가 바꾼다. 모양이 빠졌으니까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이거밖에 없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다. 즉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꾼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건데 이 운동 상태가 뭔지 한번 얘기해봐. 정민아. 네. 운동 상태가 뭐게?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는 이것과 저거를 합해서 얘기하지. 물체의 빠르기 그리고 운동 방향.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를 써보자. 빠르기 두 글자로 줄여요.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지? 응. 그러면은 빠르기 즉 속력이랑 방향 합해서 뭐라고 하냐? 얘가 속도가 되겠죠? 자, 그럼 왕을 참합시다. 운동 상태의 변화를 세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운동 상태의 변화는 그러니까 속도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 그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하나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 시간이 질 때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거. 플리즈 세 글자인데. 네, 랑케.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죠? 힘은 물체적에서 물체의 모양의 운동상태 개뿔. 힘은 물체적에서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원인이다. 자,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은 힘은 그래서 결국 가속도의 원인이라는 거다. 그렇다면 역학에서 다루는 게 뻔하게 눈에 보일 건데 역학에서 뭘 다루냐? 역학이니까 힘이겠지? 그 힘이 뭘 만드냐? 가속도를 만든다. 그래서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힘 그리고 그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다. 사실 정확히 얘기해.
힘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당연하게 중요한 건 힘과 가속도의 원인. 근데 눈에 보이는 건 가속도거든. 그러니까 산호를 판단할 때 어떻다 저렇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가속도다. 이게 무슨 의미다 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 자, 그 다음 힘의 3요소 해야 돼? 안 하고 싶은데 1 힘의 3요소. 힘이라고 하는 게 그 힘이 작용한 물체가 중요하니까 어디에 힘을 가한다라는 건 매우 중요할 거다. 그보다 힘은 마찬가지로 방향이 있으니까 숫자로 표현이 안 되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사실은 이거 힘의 3요소라고 하지만 힘이 벡터라는 거야. 몰라도 돼. 그래서 벡터니까 당연히 가진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용점, 힘에서는 중요하지만 힘이 작용한 점에다 물체에다가 점 찍어놓으면 그게 작용점이다. 그 다음 이런 화살표가 쭉 향하는 방향, 대가리 방향이 힘의 방향이겠죠? 이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다. 즉 힘의 3요소라고 한 건 다시 얘기하자면은 요것이 작용점, 크기, 방향. 이 세 개가 힘의 3요소다. 이 중에 학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굳이 이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방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방향이 있으니까 벡터라는 건데 어차피 우리는 벡터 안 들은다, 그치? 그래서 앞쪽 또는 같은 방향은 플러스, 그다음에 반대 방향 또는 뒤쪽은 마이너스로 표시한다. 변이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면 해결이 된다. 별로 어렵지 않다. 이건. 그럼 앞으로 제일 중시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의외로 문제 풀거나 시간 만들 때 헷갈리는 포인트는 이거. 자기가 어느 물체에 작용했나 라고 하는 거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어. 자, 그럼 저런 거 어떻게 표시하냐 라고 한 건 예나 들어보고 넘어가자. 기억하겠어. 할아버지가 편지 주워가지고 힘들게 살고 계신데 아유 힘들어. 땀도 나고 그지? 자, 이 상황은 잘 보이는 손으로 리어카를 밀고 있다. 그 얘기는 손이 다 리어카의 한 점에 힘을 가해서 이 물체는 리어카를 이쪽으로 밀고 있다 라고 표시할 수 있겠지? 즉 힘을 어디에 가해서 어디로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인다. 사실 이걸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의향이 붙어가지고 착한 의향 말고 나쁜 의향이 따로 있어. 완벽해. 뭐가 있어? 네, 됐어. 이러고 있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지? 나쁜 의향이야. 자, 얘 여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어머야!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지? 두 힘 다 리어카에 작용했으니까 리어카의 운동 상태를 바꿀 거라는 거. 맞나?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 그러니까 저건 단순히 합해지는 게 아니고 빼기를 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 F1이 플러스면 F2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그럼 합하면 원래 두 힘 중에 큰 놈은 작아진다. 큰 놈보다 작아진다. 그렇다. 그리고 F1보다 F2가 더 작다라는 것도 바로 눈에 보이지.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다. 라는 거. 그 다음 의외로 작용점이 중요하다는 건 천천히 보게 될 거니까 일단 패스. 그 다음 힘의 표시와 단위는 넘어가자. 힘 화살표 표시하고 단위는 뉴튼. 작용점을 물체에 제대로 찝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힘의 합성. 이건 매우 하기 싫으니까 문제로 대체하기 전에 문제가 써놓자. 아니 왜 다정자 계산하고 그래? 정리도 안 하고. 자, 힘을 합성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합력을 구하는 과정이다. 즉 두 힘을 합성하겠다라는 건 두 힘의 합력을 구한다랑 같은 말이야. 근데 진짜 합력이 뭐지? 정의가 안 됐네. 어떻게?
함량이라고 하는 거는 칸이 좀 넘어가도 길게 쓰죠. 한 물체에 가해지는 여러 힘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하나의 힘을 함량이라고 하나. 왜 이렇게 길어? 자, 다시 한 물체에 가진 여러 힘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하나의 힘을 함량. 그 합성은 한 물체에 가진 여러 힘과 같은 효과를 가진 하나의 힘을 구하는 과정. 이런 길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근데 이건 왜 이렇게 길게 썼냐? 칸을 낭비하면서까지 귀찮아서. 비슷한 개념이 있거든. 알짜리. 거의 비슷하다. 가능? 네. 거의 비슷한 정의에서는 뭐를 신경 써야 될까? 차이죠. 그렇지, 그것만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알짠이란 건 한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하나의 힘이다. 자,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짠하고 함량의 차이가 눈에 보이나? 함량은 여러 힘이다. 예를 들어 힘이 달러 A, B 두 개 있으면 함량이나 알짠이랑 똑같겠지? 두 개 더해야 되니까. 근데 한 물체에 힘 세 개 A, B, C가 가해진다면 A랑 B를 더해도 함량, B랑 C를 더해도 함량, A랑 C를 더해도 함량이다. 근데 알짜는 알짜 없이 A, B, C 다 더해야 된다. 즉,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여러 힘인가 모든 힘인가.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는 계속 힘을 두 개만 다루다 보니까 까닥했는지 함량이랑 알짜 힘이 똑같다는 주장하는 놈들이 있다.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놈의 알짜 힘이 결국 가속도를 받는다. 즉, 여기에 물체 정에서 물체 모양에 있는 운동세를 변화시키는 요인 L이라는 건 사실 알짜 힘이다. 힘이 아니라. 그래, 힘 중에 하필 알짜 힘만 그렇다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이 모든 힘을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아, 이럴 때 이렇구나라는 생각. 처음 보는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거 힘들잖아. 빼먹을 수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연습은 바로 밑에서 하게 될 건데 일단 냅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공통점은 뭐냐면은 알짬이고 함량이고 함물체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함량, 알짜임이가 구분할 때 공통점으로 함물체 그리고 함량은 여러 힘만 쓰고 알짜임 모든 힘 이렇게 쓸 건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 함량이고 알짜임이고 함물체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우영이한테 10N을 가하고 동시에 정민한테 10N을 가했다 치자. 함량은 얼마일까? 당연히 의미가 없지. 각각의 작용해가지고 각각의 가속도를 만들 건데 함량 구해서 뭐 하게? 그지?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 주력해서 낚시걸 포인트는 여전히 계속 얘기하기는 이거다. 이걸 실수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네가 알아야 될 건 이미 다 했다. 이번 단어의 끝은 사실 힘의 정의에서 끝났다. 힘의 가속의 원인이라는 거다. 그럼 세상을 볼 때 눈에 보여야 될 건 물리를 배웠다면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가 눈에 들어와야 된다. 요 힘 풀려면 조금 이따 간다고 했다. 자, 그럼 지금은 책에 나오는 얘기는 후딱 읽고 자,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더하면 된다. 같은 방향은 원래 그 힘 방향이고 반대 힘은 빼면 된다. 방향은 큰 힘 쪽 방향이야. 이 정도가 쉽지, 그지? 자, 그래서 실전 연습하는 셈 치고 문제를 4개를 낼 건데 예제 1번은 책에 나온 대로 두 힘의 압력이다. 의미가 있어서 2N과 3N이 존재한다 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 최대값은 얼마일까? 어떻게 합성하면 최대가 될까? 같은 방 합성하면 되겠지? 최대 5N이 가능하죠. 그럼 최소는 3하고 1 거꾸로 빼버리면 되겠지? 네, 그래서 1N입니다. 자, 그게 방향을 어떻게 조정하면 1N하고 5N 사이에 모든 힘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 일단 힌트를 줬고 예제 2, 예제 3
예제 3. 엄마! 는 좀 더 어렵다. 그런데 낚시는 4번밖에 없다. 나머지 그냥 하면 돼.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제 3개로 만들 거거든. 생각해봐. 책에서 다른 둘이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3개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최대가 얼마게? 응, 다 똑같은 말을 하면 그보다 클 수는 없겠다, 그지? 그럼 최소는 얼마일까? 0. 1하고 2 더하기 3 만든 다음에 3을 거꾸로 더하면 0 만드는데 0보다 작은 힘은 없다, 그지? 네, 그래서 사실 마이너스란 건 방향이 반대라는 거지 크기는 여전히 있는 거다. 자, 여기까지는 낚시가 아니에요. 엄마! 1뉴튼, 2뉴튼, 그럼 4뉴튼. 얘는 최대값은 알타값이 이건 쉽지. 얘가 문제지, 그치? 얼마 돼? 그냥 그보다 작게 만들 방법이 없다, 그치? 4뉴튼 살살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도 이건 쉽다라고 했고 진짜 문제는 얘다. 별로 특이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치? 그리고 사실 최대값은 특이할 것도 없다. 9뉴튼. 지금 문제는 요거다. 어? 누가 얘기한 거지? 납득이 안 되니까 설명을 해요. 가장 작게 오르시는 게 마이너스 10인데 응? 마이너스. 나이펜이랑 마이너스 n이라고? 그 범위 안에 빵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0이 더 작다. 크기는. 그래서 틀리지는 않았다. 이야, 부등식 2개에서 겹쳐서 생각했네. 이것도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해는 뭐냐면 이거 0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인간이 빨리 대답해서 시간을 못 줘서 미안한데 제일 흔하게 나오는 오답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은 1이랑 똑같은 거고 잘못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문제 설계가 그렇게 되지. 똑같죠? 즉 2뉴턴하고 3뉴턴 합해가지고 4뉴턴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근데 4뉴턴을 거꾸로 뒤집어서 더하면 0이 만들어지는데 0보다 작은 없다는 여기서 얘기했었다, 그죠? 그래서 답이 나오고 답이 0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2뉴턴하고 3뉴턴은 항상 앞뒤로만 더해야 되나? 삐딱하게 돼서 합해서 4뉴턴 만들 수 있다. 그럼 거꾸로 더하면 0이 된다. 그 얘기는 2하고 3, 4 이것처럼 닫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최소값은 언제라도 0이 된다는 얘기다. 얘는 1, 2, 4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얘도 마찬가지지. 근데 얘는 삼각형 만들어지지. 2, 3, 4는 그럼 당연히 0의 길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힘의 합성은 갖다 버리시고 이제 기대할 쓴 힘의 평형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자. 이번 단은 지금 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되니까 힘과 가속도의 원인이다. 역학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일 쉬운 게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3. 평형, 힘의 평형. 그래서 평형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쓸 거니까 평형이란 게 뭘까? 영어로는 equilibrium state. 평형이 뭐게요? 뭘 보고 평형이라고 얘기할까? 난 모른다. 정리가 대답해 주겠지. 정민아 살려줘. 평형이 뭐야? 찍어봐. 에이씨 보고 대답한다고? 니도 틀리는 거 싫어하는 거냐? 평형이란 건 어쨌든 변화가 없다는 거다. 그럼 잠깐
평형이라고 하는 게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강조했던 게 변화가 있었나? 망할. 자, 그럼 간단하게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게 뭔 소리 하는지 한번 볼까?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다. 왜 그럴까? 힘이 없으니까. 더 정확하게는 RGM이 0이니까. 힘의 평형은 뭐냐면은 단순히 힘은 가속도의 원인인데 만약에 F는 이 빵이면 당연히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다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 또는 거꾸로 운동 상태의 변화 없으면 당연히 RGM도 0이었겠네. 즉 세상을 볼 때 가속도가 보여야 된다는 게 어떤 물체가 변화 상태에 있다? 아 가속도가 0이네? 그러니까 RGM이 0이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얘기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이나 먼저 볼까? 첫 번째 물체가 줄에 매달린 사과. 책을 할 생각 없으니까 대충 보자. 지금 하필 사과가 나온 건 스티브 잡스 때문이 아니라 MBC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뭘 물어볼 거냐면 줄에 사과가 매달려 있다 라는 걸 발견한 순간 네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봐. 줄에 사과가 줄에 매달려 있다. 무슨 뜻이야? 줄에 사과가 중력이 있다. 오케이 중력은 있겠네. 근데 중력도 힘이니까 중력이 들어가면 중력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 매달려 있다고. 내 질문이 이거다. 중력이라니 힘이 작용하는데 물체가 왜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냐는 거야. 변하지 않고. 비슷한 질문 해줄까? 가은이가 몸무게가 있는데 그치? 몸무게는 중력의 크기로 힘이다. 몸무게가 있는데 왜 바닥을 뚫고 내려가지 않고 있냐? 땅이 있으니까. 그게 뉴턴 법칙. 그러니까 힘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있는 거지? 땅에 있으면 못 들고 내려가는 건 말이야. 여기 어디 있어? 그 경험 아닌가? 법칙이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물리가 이래서 치사한 거야. 사실 물리의 역학 법칙 1, 2, 3 법칙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이게 수학의 공리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이 정의가 맞다면 절대 철저하게 정의를 따른다고 생각해. 그럼 이 정의가 맞다면 힘의 작용의 무시가 운동성을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어 땅바닥이 있든 벽이 있든 말든가 하여튼 힘을 받은 물체가 운동성이 바뀌어야 돼. 근데 가연은 지금 운동상태 안 바뀌잖아. 땅이 있으니까 알아보는 건 사실 물리적인 대답이 아니라 문학적인 대답이다. 정량띠도 마찬가지니까 정미가 무게가 상당한데 어떻게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의자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답은? 영화 째려보지 말고 답을 해줘. 사실 앞에서는 힘, 이 작용 운동 상태가 변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사기엔 무게가 존재하는데 MZ로서도 그러는 얘가 무게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왜 운동 상태가 안 바뀌냐는 거다. 이렇게 쪼잔 역학하는 놈들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다. 뭐긴 뭐야 운동 상태가 안 바뀌니까 보다 뭐나 그래? 가속도 0이네? 그럼 RGM도 0이 돼야 되겠네? 근데 중력인데 어떻게 RGM이 0일까? 당연히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인 물음표의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 장력이라고 하는 거다. 즉 뉴턴 법칙 또는 힘에 대한 정의가 맞다면 매달린 사고에는 반드시 장력이 작용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가연이가 땅바닥에 꺼지지 않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죠? 가연이는 몸무게가 있는데 왜 땅을 뚫고 들어가지 않을까? 당연히 땅이 떠받치기 때문이겠죠. 즉 땅도 힘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방향은 몸무게와 반대 방향인 거죠. 그리고 크게 똑같은 힘을 가하고 있겠죠. 그래서 RGM이 0이 되니까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사실 두 번째 얘기 맞나? 그래서 마찬가지 역학의 논은 다시 한번 보자. 여기 하면 되겠네. 역학의 논으로 바닥에 물체가 왜 놓여있지? 바닥에 놓여있는 물체도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무게도 힘이잖아. 그럼 바닥에 있든 거 말든 물체가 바닥을 뚫고 들어가야지.
근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건 마찬가지. 얘 가속도형이겠네. 운동 상태 유지하니까 변화 상태니까. 자, 그러니까 일자리 도형 넣어야지. 그럼 중력 상승의 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 같은 물체의 작용, 작용점이 같은 물체라는 얘기야. 그다음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물음표 힘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마찬가지 얘도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중력이 당기는데 얘가 떠받치기 때문이겠지. 그럼 반드시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저 힘이 필요한데 저 힘을 뭐라고 붙였냐면 바닥에 물체에 떠받치는 힘이 있구나. 왠지 윗방향이라고. 그럼 전통적으로 노멀한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 힘을 노멀 포스, 즉 수직 강력이라고 부르겠다. 같은 거다. 순수하게 수직 강력이 있다 없다는 힘의 정의만 가지고 따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의지에 앉는 정리를 가지고 실제적인 이유도 얘기해 줄게. 정민이 거기 자꾸 원자로 되어 있는 거 맞냐?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상태가 원자다, 그치? 그럼 정민이 엉덩이에 있는 원자가 책상에 원자를 누르면 정민은 몸에 있는 원자, 궁뎅이에 있는 원자와 의지에 있는 원자가 둘 다 찌그러지겠지? 근본 원인은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이다. 그럼 그렇게 원자가 찌그러지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겠네. 그 반발력이 사실은 수직항력의 정체다. 즉 수직항력이라고 하면 사실은 전자기력이다. 그리고 이 수직항력은 바닥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벽에도 작용하겠지. 여기 힘을 가고 있는데 벽을 못 뚫고 나가겠지. 저 벽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있다는 뜻이다. 그럼 확장하면 결국 이 수직항력이라는 건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생기는 건데 말도 안 해놨네. 수직항력. 이 수직항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물체의 부피, 물론 이까지 포함이다. 즉 어떤 물체의 부피가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전자 간의 반발이 있다 또는 전자기력이 있다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물체 다 그러다. 지구, 태양이 뭐고. 그리고 아주 가끔가다 그 전자 간의 반발력을 무시하고 짓눌러버리는 놈도 생긴다. 워낙에 큰 힘을 가해서. 혹시 먼저 아시는 분? 전자의 반발력이 쌍극까지 무시하고 부피한 걸 다 깨버리는 놈이 하나 있다. 누구게? 그게 블랙홀이야. 즉 전자 간의 반발력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원한다면 언제나 부피는 깰 수 있다. 물리학적으로는. 자,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니까 갖다 버리고, 세 번째는 지금 도움이 안 되는 말이니까 갖다 버리는 대신 다른 질문을 하자. 배가 물에 뜨는 이유가 뭐지? 부럽대. 그렇지, 부력 때문이겠지. 질문이다. 떠 있는 배에 작용하는 부력이 클까? 배의 무게가 클까? 배가 뜨려면 부력이 커야 되나 무게가 커야 되나? 떠 있으려면. 둘 다 같아요. 근데 당연히 같아야지, 그치? 자, 그래서 다시 문과적인 표현. 사람들이 맞다라고 착각하고 하는 말. 부력이 커야지 배가 뜨지. 근데 역학적으로 생각하면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배는 하늘로 날아간다. 그치? 점점 가속까지 되겠다. 자, 그래서 조금 쪼잔하게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뒤에 평형과 작용선은 나중에 작반할 때 하자. 그 다음 사실은 30페이지에 있는 이 시야 확장에 있는 여러 가지 힘 이런 걸 하는 게 하이탑의 진짜 하이라이트다. 우린 무시하자. 알면 좋은데 몰라도 당장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본에 집중하도록 하자. 자, 그럼 그 다음 나온 게 누구죠? 뉴턴 제 이법칙 나오는 거 맞나? 네. 제목도 나오나? 그럼 뭐라고 부른다고? 감성도.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부르죠. 그리고 제일 먼저 다른 건 아마도 관성일 거다. 잠깐만 시간 좀 봐주고. 안 끝나면 자, 그래서 그냥 오디오가 빈다 어떻게 해? 정민아, 혹시 발명은 할 생각 없냐? 네. 시간 잡으면 깨끗하게 지워지는 알고리즘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뉴턴 제2법칙 이 법칙 관성 워낙 중요하니까 영어로도 써놓자. 관성을 영어로 이너시아라고 한다. 몰라도 상관없어. 다만 워낙 중요해서 그냥 영어로 쓰면 The first of Newton's 뭐? first motion? 자, 그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영법 해놓고 들어가자. 뉴턴 제1법칙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이걸 알아낸 사람은 이탈리아의 갈릴레오 갈릴레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써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뉴턴 제1법칙 사람들이 흔히 헷갈리는 게 관성과 관성의 법칙을 헷갈리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관성이라는 거 대충 정의하고 관성의 법칙은 먼저 쓴 다음에 나머지 내용 하도록 하자. 관성이라고 하는 건 좀 웃기게 표현하면 물체가 웬만하면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할까 말까 보는 거겠죠? 하려는 해야 되는 듯이. 이게 더 소리가 있는데. 자, 그래서 중학교 때도 관성을 배웠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체가 운동성을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배웠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관성을 써놓고 나니까 뭔가 매우 불편하지 않냐? 물리가 딱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지, 그죠? 구지하게 웬만하면 좀 책에 없는 말이지만 그리고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한다고?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사실 1번 정의에서는 역학적으로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 자, 그래서 관성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관성 말 그대로 성질이니까 웬만한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그런데 좀 시비가 좀 있긴 하지. 이거 두 글자로 줄여라. 운동 상태. 아까 봤던 그 놈이지? 속도 다르지? 자, 그래서 속도를 바꿔서 다시 읽으면 물체가 원래 속도를 유지하는 성질 웬만하면. 그럼 유지한다는 말도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꿔볼까?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한 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운동 상태의 변화를 방해한다고. 자, 그래서 관상을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물체가 웬만하면 자꾸 얘기해 짜증나네. 물체가 운동 상태의 변화를 방해하는 성질이라고 해도 된다. 같은 말 맞나? 맞냐? 그럼 또 말 바꿔볼까? 운동 상태 변화 세 글자로 뭐라고? 가속도. 즉 관성이란 뭐냐 하면은 그놈의 가속도를 방해하는 성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즉 나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가속도는 그래서 관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관성이 크면 가속도가 작다는 뜻이 되겠다, 그죠? 우영아? 니한테 묻고 싶어. 뭐 생각나는 거 있냐?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알짜면 가속도는 알짜면 가속도에 비례할 거야. 가속도는 알짜면 비례할 거야. 근데 저렇게 써놓으니까 뭔가 생각나는 거 없냐? 혹시? 어서 많이 본 것 같다거나. 일단 넘어가자. 자, 그 다음 저기에 쓸데없는 물체의 질량과 관성 얘기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유선 제2법칙이 A는 M분의 F 즉 관성에 사실 질량이 들어가있다.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법칙 할 때 얘기할 거잖아. 자, 그런 건 무시하시고 관성의 법칙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위에 쓴 저 애매모호하게 읽고 쓴
물체가 웬만한 운동 상태에 유지하는 성질이란 말이랑 관성의 법칙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감상을 해봐. 내용은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없으면, 정확하게 알장이 없으면, 없으면 더 귀찮으니까 0이면 물체가 왜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게 관성의 법칙이다. 내가 저 관성의 정의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알겠지? 조건도 없고 그러지? 웬만하면 유지한다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완벽하게 해결해줬다 그러지? 자, 웬만하면이라고 하는 건 힘을 안 가하면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운동 세기를 유지한다. 근데 힘을 가할 수도 있으니까 관성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애매하게 표현한 것뿐이다. 제대로 표현하면 물체에 가진 알자의 영역은 물체는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게 관성의 법칙이다. 풀어지지? 얘와 달리. 즉 조건은 뭐냐면 물체에 가진 알자임이 0이면은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도 다시 바꿔볼까? 가속도가 얼마나 뜻이다? 0이라는 뜻이다. 그죠? 즉 뉴턴 법칙은 쌍끌 몽땅과 힘과 가속도의 관계다. 그래서 지금쯤에 다시 관성의 법칙을 굳이 식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명제 형태로 물체가 가진 알자임, 알자임은 뭐냐면 함수가 가진 모든 힘이었다. 모든 힘 합력이었다. 즉 물체가 가진 알자임이 0이면 물체의 가속도도 0이다 라고 하는 이 퍼런 네모친 이놈의 식, 네모 퍼런 네모친 이놈의 식을 말로 그대로 얘기한 게 요즘에 나오는 거다. 그리고 얘는 다르다. 이 정도까지. 그렇다면 이제 뭘 또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물체가 관성을 보려는 조건은 알자임 0. 즉 어떤 놈이 관성을 보이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은 그 물체가 힘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책에 나오는 관성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빼놓고 한 거 다시 넘어가자. 중간에 있는 놈이다. 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사람은 정상태 유지하면 뒤로 쏠린다 라고 하는 건 흔하게 보는 현상이다. 그치? 맞나? 그리고 중학교에도 예로 든다. 난 다르게 물어볼까? 누가 관성을 보이는 거지? 관성 보이는 물체가 누구냐? 버스야?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이걸 정지관성이라고 한다. 그럼 사람이란 거 어떻게 알게? 힘 받은 놈은 누구냐? 버스냐? 사람이냐? 급출발하면 엔진이 팽 돌아가면서 그 엔진의 힘을 누구한테 전달했을까? 물론 물론 사람도 움직이니까. 근데 직접 힘을 가하는 건 버스 아닌가? 그러니까 버스는 힘을 받았으니까 운동 스타일 유지 안 한다. 그래서 정됐다 움직인다. 근데 정작 사람은 직접 힘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뒤로 쏠리는 거다. 물론 사실 사람도 앞으로 가는 이유는 바닥하고 사람 사이에 마찰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정지 마찰도 한계가 있으니까 충분히 빠르게 가속하면 사람은 진짜로 뒤로 날아간다 그죠? 자, 일단 두 번째, 뛰어가는 사람이 장면에 걸리면 상체는 계속 나아가고 함으로 넘어진다. 왜 그랬을까? 자, 힘받은 놈이 상체냐 발이냐? 발이지? 돌불에 걸렸으니까. 근데 그 돌불에 걸린 힘이 상체는 직접 받은 게 아니란 얘기다. 그러니까 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즉 이건 운동 관성을 얘기했지. 마지막, 입을 두드리면 먼지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함으로 떨어진다. 라고 했는데 입을 두드리면 힘 받는 건 입을일까 먼지일까? 입을 두드렸으니까 당연히 힘 받는 건 입을이겠지. 그러니까 입을은 움직인다. 근데 거기 붙었던 먼지는 힘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먼지는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결과가 떨어지는 거겠지. 즉 이때 먼지가 보이는 관성은 정지관성이다 라고 하는 걸 뻔하게 할 수 있겠네요. 즉 누가 힘을 받고 누가 힘을 받지 않았나 라고 하는 걸로 누구한테 관성이 작용하는지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지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또 안 한 거 1번 물체의 질량과 관성이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질량이라는 게 관성의 크기다. 더 정확하게는 질량은 관성의 정량적인 크기다. 즉 질량이 두 배다 라는 말은 그냥 관성이 두 배다 라는 말이랑 똑같다는 얘기다.
똑같아. 자, 그래서 뉴턴 제2법칙 끝났으면 그 다음 뉴턴 제2법칙. 사실상 너네가 써야 되는 유일한 공식은 1법칙은 쓸데없다. 2법칙만 쓰면 된다. 따라서 2법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놀랍게도 할 말이 없다. 함정이 있는데 2법칙만 쓰면 되는 게 맞긴 하다. 근데 2법칙을 쓰려면은 반드시 3법칙을 알아야 된다. 1법칙은 몰라도 돼. 그래서 뉴턴 1, 2, 3법칙을 배우시면은 역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뉴턴 제1법칙, 즉 갈릴레이가 발견한 관성이다. 만약에 갈릴레이가 관성을 발견해서 그 당시에 2000년 동안 오해했던 아리가토 구제이마스의 그 힘의 개념을 깨지 않았다면 아마도 뉴턴도 그 이상 못 나갔을 거야. 아, 그리고 하나 참고. 피사의 사탑에서 뭐 불 떨어뜨렸다, 그거 사실은 관성의 법칙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 당시에 사람들 피사에서 뭐 뜻 공 떨어뜨리면 연직 아래가 아니라 지구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연직 아래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 실험의 목적이었다. 무거운 거랑 가볍게 동시에 떨어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흔한 오해다. 자, 어쨌든 이젠 3 뉴턴제 제 2 법칙. 사실상 물리 공식 중에 일반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물리 공식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뉴턴 제2 법칙이라. 이름도 뭔가 의미심장할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지. 얘는 하도 많이 쓰던 거니까 약자만 쓰자. acceleration. 자, 그래서 뉴턴 제2법칙, 이게 사실상 뉴턴 법칙의 전부라고 봐도 된다. 그 적용시키는 방법이 그대로서 그렇지. 자, 그래서 뉴턴 제2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은 내용이 1번 하지 마. 2번부터 하자. 아니, 그래도 전문 얘기해야지. 알짜임과 질량, 알짜임과 가속도, 그리고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다. 궁금한 게 가속도라 그래. 아, 이거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자, 가속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네 글자를 다시 바꾸면? 아니 한 6글자 정도로 바꾸면? 아니 7글자나? 운동 상태 변화다, 그치? 자,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운동 상태를 알고 가속도를 알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물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그 운동 상태 변화의 규칙을 안다는 뜻이다. 그럼 역학적으로 가속도를 안다는 건 이 물체의 과거, 아니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근데 미래만 알 수 있을까? 식이 나오면 수식상으로 t를 마이너스 넣는 건 가능하잖아. 과거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즉 가속도를 알아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이유가 가속도를 알면 그 입자의 미래와 과거를 다 알 수 있거든.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입자에 대해서 다 그 계산을 계산하면 결국 세상의 미래와 과거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 아닌가는 문제가 아니고 관심도 없고 그냥 그게 법칙이다라고 하면 다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19세기 말에 물리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물리학은 끝났다는 거다. 이제 관측만 정확히 하면 미래도 알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던 때가 19세기 말. 문제 딱 3개만 더 풀면 진짜 물리학이 끝날 것 같아. 근데 그 3개 문제 풀었더니 다른 의미의 물리학이 끝이 난다. 죽었다는 거야. 결국 가속도만으로 안 된다는 뜻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고전 물리의 핵심은 가속도다. 그게 물체의 운동 상태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참고로 그 물리학이 다른 의미로 끝장났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긴 과학이 놀랍게도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이다. 자, 어쨌든 자, 가속도의 법칙은 뭐냐면은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평범했을 테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알았어. R자 힘에 B에 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는 일단 뉴턴이 정한 거다 이거. 그래서 이것만이 사실은 뉴턴의 거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봐도 되는 건데 아 그건 아니지만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 가속도를 결정한 요인 두 개가 누구라고? R자임. 그럼 R자임에서 중요한 하필 딱 지워준다. R자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더라? 모든 일. 한 물체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고 모든 힘을 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한 물체에 대해서 자기는 모든 힘을 다 구한 결과가 물체의 가속도를 만든다 이런 뜻이 앞부분. 그리고 구체적인 그 R자임은 가속도의 원이니까 당연히 R자임은 가속도에 비례하는 게 당연하다. 그럼 물체의 가속도는 또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는 건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다는 건 질량이 크면 운동 상태가 변하기 힘들다는 뜻이 된다. 그죠? 또는 반대로 질량이 큰 운동 상태 변화를 방해한다 또는 운동 상태를 잘 유지한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거 자연스럽게 뉴턴 제2법칙을 받아들이면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한다 라는 뜻이 결국 질량은 관성의 정량적인 크기라고 할 수 있을 거다. 즉 이 법칙에서 얘기한 것보다 이 법칙에서 얘기한 게 더 낫지. 아 그리고 혹시 과거에 관심 있으면은 이거 정확하게 알아둬라. 이거 울산이 아니라 부산에 있었던 얘기인데 부산 일과고 면접 문제 질량이 뭐냐고 묻던 사람이 있었다. 근데 애들이 전부 다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고 하니까 화학 얘기하지 말고 물리에서 뭐냐고 대놓고 뉴턴 제2법칙에서 이유는 뭐냐고 물었는데 그냥 답은 이거다. 질량이 뭐긴 관성이지. 놀랍게도 1년 후에 또 그렇게 묻더라. 얼마나 꽂혔으면.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크기로니까 말이죠. 가속도의 법칙을 대략적으로 식으로 쓰면 가속도는 누구에 비례하냐면은 R자임에 비례한다. 왜냐? 가속도 운동상태 변화는 R자임은 운동상태 변화, 가속도는 운동상태 변화, R자임은 운동상태 변화 원인이니까 당연한 얘기다, 그죠? 즉 굳이 얘기하자면 가속도의 변화는 그 가속도의 원인에는 비례하고 방해 요인은 반비례한다는 얘기다, 그죠? 즉 운동상태 변화의 방해 요인은 누가 봐도 관성이죠. 어이구 잘못 썼네. 질량이다, 그죠? 사실 둘이 같은 말인 거 알겠죠? 즉 관성의 반비례하고 R자임이 비례한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질량의 반비례하고 R자임에 비례한다라는 것. 왜냐? 질량이 관성이니까. 그렇다면 다시 가속도는 acceleration, 질량은 mass, 힘은 force. 그것도 R자임은 F라고 쓰죠. 그럼 이렇게 비례식으로 쓸 수 있겠네. 비례식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그죠? 등식으로 바꿀까? 그래서 A는 F네, F인데 이라고 등식으로 써버린다. 야, 수업 등식하는 사람 누구야? 왠지 가야 될 것 같아. 불편한 점 얘기해 빨리. 비? 응? 분수 형태의 아, 그것도 그렇지. 분수 형태는 외우기 힘드니까, 그지? 좀 불편한 포인트긴 하다. 근데 난 이거 훨씬 더 좋아. 안 불편해. 명확한 의미잖아. 곱하기 형태보다. 의미가 분수 형태가 훨씬 잘 전달되는데 누가 비례하고 누가 반비례하는 게 바로 보이니까 그렇다. 그럼 우연아? 이거 이렇게 바꿨는데 뭔가 불편한 거 없냐? 그 비례식을 비례 상수는 안 쓰고 등식으로 써도 돼? 안 되지, 그지? 근데 말이지, 이거 이렇게 정할 때 가속도는 당시에 시간이랑 거리의 단위가 있었으니까 단위가 정해져 있었다.
질량도 워낙 많이 쓰는 거라 단위가 정해져 있었다. 근데 힘은 I가 또 고자이마스 덕분에 개념적인 거라 단위가 없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된다? 비례 상수가 1이 되는 단위로 자기 이름을 붙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다? 사과마저다라고 부른다. 그죠? 즉 뉴턴이라는 단위는 저 비례 상수의 1로 할 수 있는 단위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게 뉴턴 제2법칙이다. 그 다음 가인이가 그렇게 애타게 만들고 싶은 곱하기 형태의 식은 이 법칙이 아니다. 다른 거다. 사실 더 많이 쓰게 된 어디 없나? 운동 방정식이라는 거다. 3번에서 얘기하는 운동 방정식이 이용인데 말도 어려워 죽겠네. 운동 방정식 몰라. 적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운동 방정식이 뭐냐? 워낙 자주 쓸 거라 가지고 말 그대로 이퀘이션 of 모션이다. 심지어 줄여가지고 E, O, M 전부 다 무조건 그냥 EOM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써먹기 좋은 형태 또는 외우기 좋은 형태로 곱하기 형태가 쓴 거라. 즉 F는 MA, 이게 사실은 일반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분리공식 U이. 왠지 F넷을 빼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F넷 얘기니까, 그지? 근데 굳이 F넷을 계속 붙이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은 알짜임을 다 아무 힘이나 넣지 말는 거다.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건 여기가 알짜임일 때뿐이야. 그럼 알짜임 다시 복습하면 한무체의 모든 힘이지? 맞나? 그래서 한 무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그럼 무체가 두 개면 어떻게 하면 되게? 뉴턴 제2법칙은 알짜임을 다루니까 당연히 뉴턴 제2법칙은 무체 하나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그럼 무체 두 개면 어떻게 해? 예를 들어 무체 두 개 겹쳐놓고 같이 밀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냐면 무체가 두 개니까 알짜임 두 개 나눠서 써야지. 즉 무체가 두 개는 운동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무체가 세 개는 물론 운동방정식이 세 개 나온다. 사실은 3차원 곱하기 3, 4차원 곱하기 4. 자, 어쨌든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F넷은 MA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말한다. 이 운동 방정식은 어디까지나 한 물처럼 가는 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쓴다는 건 3법칙을 이해해야 되니까 일단 영원히 하시고 다시 정리하자. 통합 세상은 1법칙 이거, 2법칙 이거다.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다시 정리하면 뉴턴 제1법칙 무체 하나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 무체에 가해진 알짜임이 0이면 가속도가 0이라는 게 뉴턴 제1법칙. 제2법칙도 무체 하나. 그 무체의 가속도는 그 무체가 가진 알짜임에 비례하고 그 무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다른 무체? 따로 생각해야지. 이 법칙을 어떻게 생각하나? 자, 그래서 뭔가 배우고 답답 할 거는 그 다음 운동 방정식의 적용, 저건 F나 MA에 누구 때문에 넣어야 되나? 라는 얘기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다. 당연히 아는 얘기일 거야. 호호호호호호. 이건 시야학자가 아니라 치아 축소 같은데? 뭘 한참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나와 있으니까 언급은 하자. 정량,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어떤 게 있지? 무게 측정할 수 있는 건 뭐고? 연파 조율이 뭐지? 하는데 무게, 질량. 그리고 또? 알겠어. 그럼 전자적으로 무게를 재는 걸까? 질량을 재는 걸까? 어떻게 알았대? 어떻게 알았어 이거? 외웠냐? 그럼? 응?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외운 거냐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구분했냐고?
알겠어? 그러면 책에 안 나온 얘기를 해봐야지. 대저울은 질량이 되는 거가 무게가 되는 거가. 대저울이 뭐냐면 이딴 식으로 생긴데 여기 매달아 놓고 여기에 축을 여기에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서 여기에 물체를 매달아 놓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도 맞추는 거 분명히 알고 있다는 뜻인데. 아니 답답해. 자, 질량은 중학교에 배운 대로 물체의 고유한 양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질량도 양이다. 그럼 양은 어떻게 재냐 하면 양쪽을 비교해야 돼. 알고 있는 물체하고. 즉 양을 알고 있는 표준 물체, 쉽게 얘기해서 분동이나 추 같은 거 얘기겠죠. 걔랑 비교하려면 당연히 뭔가 기준 양쪽 물체가 있어야 된다. 한쪽에는 기준 물체, 한쪽에는 네가 제일 넣은 물체. 즉 이렇게 양쪽으로 되는 양팔저울, 위접시저울, 그리고 방금 본 대저울 이런 건 당연히 질량 재는 거다. 그런데 무언가를 딱 딸랑 하나만 올려놓고 재는 거는 사실 힘 재는 거죠. 기본적으로 탄성력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접시가 딸랑 하나뿐인 안진뱅이 저울이라든가 용수철 저울이라든가 아니면 전자저울 같은 무게를 재는 놈들이다. 근데 이건 질량이 양이란 얘기니까 지금 이 다음에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야. 아니야? 시험통에 맞게 돼 있네. 무게는 힘이니까 힘으로 재면 된다. 탄성력 이용하면 된다. 질량은 뭘로 재야 되냐면 가속도로 된다. 그래서 중력으로 재는 질량은 사실 중력 질량, 그리고 가속도로 재는 관성 질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재는 방법이 완전 다른데 두 개는 같은 값을 가진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뉴턴한테 물어봤는데 뉴턴이 포기했다. 나도 모르겠다고. 하여튼 같다고. 근데 실험해보니까 꽤 비슷하게 나와. 근데 실험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같다라고는 할 수 없지. 놀라운 얘기지만 이 시야 확장에 더 시야를 확장하면은 무게로 잰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에 잰 관성 질량이 같은 이유는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 밝혀낸다. 그래서 짠하고 나타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즉 질량하고 무게 얘기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나중에 되게 재밌다. 재밌나? 알겠네. 자, 그래서 놀자. 물어볼 거 빨리 물어봐. 한 지금 동안 안 물어보면 내가 물어볼라. 진짜 물어본다. 아무도 얘기 안 한다. 나 오디오 비는 거 싫어한다고. 뭐라 니? 오씨, 뭐야? 아니 왜 그래? 왜 안 불러? 오케이, 치파가 살렸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법칙까지는 일단은 해야지 세트 메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뉴턴 운동체 3법칙 몇 번이야? 4인가? 아이씨. 제 4 법칙. 제4. 뉴턴 운동체 3 법칙. 정말 다행인 건 뉴턴 법칙은 뉴턴 1, 2, 3법칙밖에 없다. 그 얘기는 역학을 공부하는데 어차피 알아야 될 건 이거 1, 2, 3밖에 없다는 얘기다. 부담을 더 줄여줘봐. 이 법칙에 쓸 일이 없다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너네가 알아야 될 건 이 법칙 이면 뭐 엄청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용은 없잖아. 얘는 왜 아직 살아남았지? 하고 뉴턴제 3법칙밖에 없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 누가 작용이고 누가 반작용이고 특징은 뭐고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정리하고 그보다 그냥 뉴턴제 3법칙을 먼저 하자. 이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 그리고 반작용
이거 중요하니까 영어로 얘기하자. There is an action. There must be an equal amount of reaction. 이런 거 쓰면 되겠다, 그치? 어려워 죽겠네. 자, 그래서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을 먼저 쓰고 쓰면서 감상도 하고 필기는 아주 잠깐 멈춰졌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감상을 먼저 하자. 뉴턴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은 A가 B에 힘을 가하면 이라고 시작을 했다. 그럼 이게 1법칙하고 2법칙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1법칙은 물체 하나에 대한 얘기. 가스도 말짜리 형이면 가스도 형이니까 2법칙 마찬가지로 물체 하나에 대한 얘기다. 알짜리 다르니까 그죠? 근데 뉴턴 제3법칙은 초장부터 한 놈이 딴 놈한테 하는 거네. 자, 그래서 뉴턴 제3법칙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첫 번째, 얘는 상호작용의 법칙이다. 쉽게 해서 1법칙 한 물체, 2법칙 한 물체라면 3법칙은 두 물체를 다룬다는 거다. 두 물체 사이. 근데 원래 싸움 잘하는 고수가 이런 얘기 했지? 1대 다의 싸움은 어차피 1대1의 연속이라고. 맞냐? 즉 1대 다, 즉 다른 물체하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그냥 1대1의 연속에 불과할 뿐이다. 즉 한 물체하고 다른 물체의 상호작용을 하면 얼마나 많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상호작용을 다 할 수 있다. 참,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물체 이상, 즉 상호작용을 다룬다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용과의 통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물체가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힘을 갑자기 받을 리가 없어요.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즉 누군가가 힘을 가했으니까 힘을 받았을 거라는 얘기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이게 힘의 전달 방식이라는 거죠. 다시 힘을 가하지 않는 주체가 없는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 빼고. 더 깊게 얘기하지 말자. 자, 다시 힘을 전달하는 주체가 없는 힘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힘이 전달되는 방식은 전부 뉴턴 제3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뉴턴 제3법칙을 모르는데 한 물체에 가해진 힘의 정체를 알 수 있을 리가 없고 그 힘의 정체를 모르는데 알자면 구할 수도 없겠지? 어떤 힘도 누가 어떻게 힘을 가할지 모르는데 여러 힘이 모든 힘을 어떻게 다 구해? 자, 그래서 3법칙이 제일 중요한 이유 결국 힘을 받는 어떤 물체가 힘 받는 방식이 3법칙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3법칙 이때 B가 힘을 받는 것은 B도 A의 힘을 되돌려준다. 어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 힘, 이걸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용해서 이게 반작용이겠죠? 힘을 가한다 라는 더럽게 간단한 법칙이 뉴턴 제3법칙이에요. 이건 뉴턴 1, 2, 3법칙이 다 끝났다. 이대로 생각만 하면 된다. 굿! 내 말은 틀리진 않았지. 이대로 생각만 하면 문제가 다 풀리지. 얼마나 간단해. 이 법칙 생각하고 이 법칙하고 3법칙을 생각하면 되는데 3법칙도 더럽게 간단하다. A가 B의 힘을 갖고 B도 A의 크기를 갖고 반반대 힘과 함께 끝! 너무 쉬워. 그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장난을 쳐보자. A가 B에 가니까 B가 A에 가는 힘의 관계는 당연한 얘기지만 크기 갖고 방향 반대라고. 함량이 얼마인지 빨리 판단해라고. A가 B에 가는 건 B가 A에 가는 힘의 크기는 갖고 방향 반대라. 합해서 얼마? 그거 잘했어.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유영이가 방금 뭐라고 한 거 같은데? 네? 크게 얘기해봐. 뭐라고? 그러니까 저도요. 응? 영상. 그래? 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최의 희망이 나왔다. 정민아. 생각하네? 대답 안 하네? 나쁘네?
알겠어. 힌트를 줄게. 내가 여기에 왜 빨간 네모를 쳤을까? 저게 뭐게 빨간 네모가? 얘들이 작용점 맞나? A가 B에 가면 당연히 작용점이 B에 있고 B가 A에 가면 작용점이 당연히 A에 있다. 자, 그럼 다시 붙자. A가 B에 가는 거, B가 A에 가면 합력은 얼마일까? 혹시 답 바꿀 생각 없냐? 나는 틀리게 얘기한 적 없다고 네가 착각했지. 이럴까봐 사실 이번 시간 처음부터 빌드업 해왔던 거고. 작용점이 달물체인데 어떻게 함량을 구하나? 그래서 이거 분명히 낚시 걸 거라고 했었다. 넌 분명히 얘기했다. 표현도 명확하게 돼 있고, 그지?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는 두임은 함량을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 당연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내가 물체를 잡아 던진다는 건 물체에 힘을 가했다는 거지. 근데 제3법칙에 와서 크기가 반대 힘이 나한테 가했는데 합력을 구하면 무조건 빵이 된다. 그럼 물체가 날아갈 리가 있나? 돌도 못 던지고 그지? 사실은 걷지도 못하겠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예 네가 움직일 수가 없다. 숨쉬는 것까지 포함해서. 즉 세상의 모든 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합력을 구할 수 있을 리가 없지, 그죠? 그래서 다시 화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닌가 함부로 더하는가 아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이러니까 화물체에 대해서만 모든 힘을 다 찾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다. 또는 다른 책임과 더하는 순간 뉴턴 제2법칙? 이건 틀리지? 알짜임이 틀려버렸지? 그럼 가속도가 맞게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3법칙이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다. 자, 그 다음 A가 B에 가니까 B가 A에 가니 이 둘의 관계가 사실은 작방관계고 그 작방관계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주어가 목적어가 되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즉 주어랑 목적어가 바뀐 관계면 작용 반작용 이런 얘기다. 굉장히 뻔하죠. 자, 그러면은 그 반작용,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을 한번 찾아보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 누구게? 그냥 지구 주어 목적만 바꾸면 된다고 했다고요? 누가 누구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얘가 반작용이네. 정민아 질문이다. 지구가 니를 세게 당길까? 니가 지구를 세게 당길까? 응? 다시 뭐라고? 똑같지, 그지? 근데 왜 처음에 얘기하다가 말 바꿨지? 그 순간에 들어간 게 사실은 이성이 아니라 감각이다, 그지? 당연히 지구가 니를 세게 당기겠지인데 거기에 어느 포인트가 당연한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물리 문제 풀 때 제일 위험한 게 이거라고. 어림짐작 또는 감. 이게 들어가는 순간 안타깝게도 그 뒤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된다. 자, 그럼 방금 헷갈렸던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물체가 점인이라고 치자. 그럼 지구가 점민을 당기면 점민과 지구를 당기면 같다라고 하는데 왜 지구가 점민을 당기는 힘을 느껴지는데 점민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안 느껴지지? 똑같다며. 근데 지구가 점민을 당기는 힘은 상당히 크잖아. 점민이가 대략 1000뉴턴 정도 나갈 것 같아, 그지? 뭐라고 안 하지? 자, 그래서 그 정도의 힘이 있는데 왜 지구가 따르는 건 느껴지지 않을까? 답은 되게 간단하네. 힘이 같다고 했지 가속도가 같다고는 안 했다, 그죠? 뉴턴 제2법칙을 연결시켜볼까? 힘이 똑같아도 질량의 차이는 가속도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지구의 질량이
정리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다시 얘기해서 지구의 가속도가 훨씬 작다는 뜻이 된다, 그죠? 그래서 느껴지지 않는 것 뿐이지 어쨌든 힘의 크기는 똑같다는 얘기다. 자, 교훈. 그러니까 함부로 감때려 잡지 말자는 거다. 자, 사실은 이 단원이 제일 어려운 이유는 요것 때문이다. 작은 반작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주자. 자, 아까 빼먹고 넘어갔던 거 대신에 하는 게 책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 제일 간단한 문제에 뉴턴 제2법칙을 적용. 어차피 문제 푸는데 건 뉴턴 제2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걸 적용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3법칙을 알아야 되는 이유라는 걸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게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자. 오늘 왜 까만색까지 나오지? 정말 죽겠다. 집중해야 될 건 풀이 방법이 아니라 풀이하면서 내가 뭔 헛생각을 하는가 하는 거다.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다 고민하면서 풀어야지 한 물체에 가해진 모든 힘을 빼먹지 않고 쓸 수 있다. 걱정 마. 이게 어려우니까 바로 뒤에 그게 단계별로 쪼개져 있다. 그죠? 36페이지. 아마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뉴턴 제1법칙, 2법칙, 3법칙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나 라는 것만 먼저 보자. A란 물체가 있고 B란 물체가 있다. 각각의 지형이 얘는 라진, 얘는 스몰 m. 그리고 이때 A란 물체의 힘 F를 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마찰 같은 거 싹 다 무시해. 그럼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고려해보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뉴턴의 3법칙 가지고 생각할 건데 이 법칙은 됐고 굳이 이 법칙이라고 한다면 연직 방향이겠지. 이 물체가 바닥 꽂고 들어가지 않는다. 바닥 면에서 움직인다는 건 연직 방향 알짱이 0이라는 뜻이다. 운동 상태 변화 없으니까 그게 굳이 이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헛생각을 시작해볼까? 이렇게 되면 이 물체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일 거다. 질문이다. A란 물체는 왜 움직였을까? F는 힘을 받아서 그렇다, 그치? 그건 됐고 그럼 B는 왜 움직였지?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B는 왜 움직였을까? 힘을 A에 가는데 왜 B가 움직였는 거죠? 다시 물체가 힘을 받으면 움직이는데 그 물체가 힘을 받았다는 개념은 물체 하나에서만 생각하잖아. 근데 B에는 힘을 가한 적이 없거든? 근데 B도 움직여. 왜 그럴까? 가만히 있던 B가 왜 움직일까? 아니 그러니까 A에 힘을 가는데 왜 B가 움직이냐고. B가 A랑 붙어 있으니까 한 물체처럼 작용하는 거. 알겠어. 그게 뉴턴 제1, 2, 3법칙 중에 누구에 해당하는 얘기지? 그리고 두 물체가 붙어 있으면 하나로 감지해도 된다는 건 언제 증명한 거죠? 조사다, 그지? 원래 처음에 이거 쪼잔하게 다 생각해봐야 돼. 그래 안 헷갈리게 돼. 그래서 일부러 쪼잔하게 하는 건데 자, 다시 되돌아가 보자. 물체가 운동 상태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뭐지? 힘이지? 그럼 B가 왜 움직였나? 힘을 받았다가 답이다. 근데 상황을 앞만 봐도 B가 힘을 받을 때가 누구밖에 없다? A밖에 없다, 그지? 즉 B가 왜 움직였는데 또 A가 왜 이렇겠지? 즉 A가 B한테 힘을 가했겠지? 그 힘이 스몰 F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B가 정지했다가 움직였으니까 힘을 받았겠지? A가 힘 줬겠지? 라고 하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된다? 1, 2, 3법칙 중에 누구? 상호작용이니까 3법칙이 떠올라야죠, 그지?
즉, 이 법칙 적용하기 전에 3법칙을 먼저 마스터해야 된다는 게 힘 전달 방식이 제3법칙이기 때문이다. 일단 A가 B를 밀었다. 그러니까 작용점 B에 있겠지? 즉, 스몰 f라고 표시한 이거는 B에 작용점이 있는 거다. 그럼 이와 동시에 B도 A에 작용점이 있는 스몰 f라는 힘을 가할 거라는 얘기다. 그럼 이때 서로 주고받는 힘이란 걸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연집 방향은 아까 다 생각했지? 무게, 수직항량, 평형. 그래서 얘도 안 떨어지고 얘도 안 두고 들어간다. 그래서 연직은 버릴 거다. 앞으로도 수평 움직이겠다는 생각할 거다. 한번 생각했으니까. 자, 그럼 이까지 생각하면은 물체에 아마 다른 힘은 없을 거다. 마찰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야 돼. 그런데 이건 명확하게 뉴턴 제2법칙 물체 하나, 남은 게 하나군요. 물체 하나에 대해서만 성립하니까 이건 물체 두 개지? 그럼 어쩔 수 없다. 뉴턴 제2법칙을 두 번 쓸 수밖에.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그럼 각각 A에도 R자 힘이 작용해서 그 물체의 질량에 대해 가속도를 만들 거다. 라는 게 성립한다면 일단 R자, 질량, 가속도 순서로 써야 되겠네. 조금 더 생각할 거. 이렇게 힘을 가면 A, 가속도가 A가 클까 B가 클까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 만약에 B가 가속도가 크다면 A가 B로부터 떨어진다고 해도 B가 힘을 받는다는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B의 가속도는 A보다 클 수 없다. 반대로 B의 가속도가 A보다 작다면 A가 B를 뚫고 나가지. 그것도 모순이 생긴다. 그럼 유일하게 가능한 A하고 B의 가속도가 똑같다는 거다. 즉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에 제일 처음 단서는 가속도가 같다는 거다. 물체를 함부로 하나로 간주하는 게 아니야. 증명하고 쓰는 거다. 수학이랑 마찬가지로. 잠깐 수학도 증명 안 하고 쓰잖아. 자, 그럼 A라면 철저하게 A 물체하고 봐야 되겠지. 이 물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찾아야 된다. 누가 있지? 그래서 이 방향 플러스를 먼저 앞쪽으로 F, 뒤쪽으로 스몰 F. 이게 R차입니다. 그죠? 그럼 이건 철저하게 A 물체의 질량에 대해서 A의 가속도를 만든다.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쓰자. 자, 그럼 다시 쓰자. 제발, 플리즈. 1분만. 미지수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자. 이게 미지수 두 개다. 식 하나로 풀린다. 근데 다행히도 물체가 두 개라 식이 두 개가 나오지. 식 두 개를 쓴다고 불편한 게 아니라 조건이 하나 더 많아진 거다. 경우에 따라서 편하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B도 다시 보자. B만 보면 되겠지. 근데 B에 가진 유일한 식은 암만 공식을 찾아봐도 얘밖에 없다. 그죠? 얘가 B의 질량인 스몰 m에 대해서 가속도 A를 만든다. 그럼 수학적으로 딱 보면 미지수가 두 개, 스몰 f랑 A. 근데 식도 두 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미 풀었다가 된다. 그죠? 자, 그럼 한 단계만 더 나가보실까? 식 두 개니까 기형이 쓴 거 풀어보자. 구체적으로 더 할까요? 스몰 f, 미지수 하나 없으려고. 그럼 식 한번 불러볼 수 있겠나? f는 MA 더하기 이런 A 구할 수 있다고 지금 미지수가 하나니까. 아니 그보다 누가 그렇지 가연이가 얘기한 게 좋겠다. 이 식의 의미가 뭔지 알겠나? 구체적으로 초점 맞춰야 될 거는 이게 아까 네가 얘기했던 얘기 아니야? 한 물체처럼 즉 어디선가 그 얘기를 봤을 텐데 굳이 그 얘기를 뉴턴 1, 2, 3법칙에 할 필요가 없었던 게 결국 가속도가 동일이면 또는 붙어서 움직이는 두 물체라면 사실 떨어져도 가속도만 같으면 이 식 그대로 성립한다. 즉 가속도가 같은 물체라는 걸 흔하게 표현할 때 함께 움직이는 두 물체라고 한다.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두 물체 또는 더 정확하게 가속도가 같은 두 물체는 하나로 간주해도 된다는 건 아주 간단한 수학 계산만 몇 줄 하면 나오는 거다. 그럼 굳이 이런 법칙이라고 넣을 필요가 없지. 또 결국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즉 두 물체를 하나로 봐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엄밀히 얘기해서 이걸 풀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다. 뭐 어차피 나도 이렇게 하겠지만 즉 함께 움직이는 물체라면 하나 전체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중에 하나만 떼서 봐도 여전히 성립한다. 그럼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뭘 안 했냐 하면은 몇명이 됐네? 34페이지에 읽고 없고 35페이지에 읽고 없네. kit방에다 대신에 숙제가 없다. 아, 밑둥가 없다. 이거 어쩐다. 목요일이지? 며칠이죠? 10월? 20일인가? 벌써 오케이. 아니야. 문제는 풀고 있어봐라. 사실 이 정도로 문제는 꽤 많이 풀릴 테니까. 아니야. 욕심내지 말자. 그냥 집에 가면서 뉴턴 제2 삼각축의 의미를 다시 떠올려봐. 내가 도대체 왜 한문시하는 걸 그렇게 강조했나는 거. 일단 진짜 여기까지.